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가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률에 신경 쓰는 사이 사흘째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일단 지난주에는 평일 기준으로 5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면서 다소 안정화된, 그러니까 완화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평일 기준으로 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한동안 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던 때와 비교를 하면 안정화돼 있는 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볼 때 2.5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매우 높은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좀 낮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안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짚어주셨듯이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라며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설명대로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약 국내에서는 2%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안정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 시점의 어떤 검출률 문제가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 15일에는 약 90명 정도 수준이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불과 한 달 만에 190명 수준까지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가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는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2주 만에 2배씩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설명대로 현재는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60% 정도, 그리고 기존 바이러스에는 한 3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시기에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현재 수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 설명처럼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정돼 있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가능하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이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역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대유행이 발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수급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철저히 방역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를 시키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미연에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이 본격화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방역이 느슨해지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안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 중에서 방역상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백신 접종자인 경우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종교 활동 시에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여기에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부분 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7월 달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크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안이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나머지 종교 활동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부분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은 일단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잘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는 부분,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안 중에서 백신 접종자인 경우에 음식물 섭취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철저히 관리를 하거나 일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변이 유입 우려에 대해서 당국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거로는 전 세계 한 90여 개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높지만 백신 회피 능력도 상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보도하신 것처럼 화이자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경우에는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규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3분의 1이 백신 접종 완료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입국 당시에는 잠복기 상황이라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이 안 됐는데 나중에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이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게 되면 국내로의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그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영국과 인도가 있는데 두 국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굉장히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입국자, 즉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백신 개발 관련 질문인데요.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이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반기 임상 3상 가능할까요? 일단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가 크게 다섯 개 제약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각각의 제약사들마다 플랫폼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도 있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특정 제약사를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잘하면 임상 3상에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정부가 mRNA 방식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 mRNA 백신을 개발을 시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앞으로 성공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네.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mRNA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에 도전을 하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mRNA 백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mRNA 백신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그 이상 반응 정도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향후에 국내에서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만 이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의 바이오 분야가 지원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만큼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율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